엄지인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던 고발사주 의혹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와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간의 통화 내용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김 의원이 고발장의 작성 주체를 우리라고 표현하거나 고발장 접수처를 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줄곧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온 김웅 의원의 해명과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이 검찰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건이라며 비판하고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녹취록 공개 시점을 문제 삼으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유명한 이름이죠.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 수백억 원을 받아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8년 만에 붙잡혔는데요. 조직의 총책이 경찰관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경찰청 인터폴 계장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박종훈의 경제한방. 오늘은 원자재값 급등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사 애청자분들이라면 저희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어제부터 작은 이벤트를 시작했다는 거 아실 텐데요.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성적표를 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시사회를 위해서 오늘은 청취자분들의 응원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기를 보러 가면 선수나 구단을 상징하는 대표 응원곡이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김성환의 시사야 또는 진행자인 저에게 응원곡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왜 이 노래를 응원곡으로 추천하셨는지 그 이유를 담아서 문자 주시면 10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유선 전화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김성환의 시사야 외쳐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배려가 프로그램을 살릴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국정감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0개 상임위가 파행 없이 진행이 됐다고요? 네, 그 상임위 곳곳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네. 국토위, 정무위 등등 곳곳에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 대상 국정감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에 돌아간 개발 이익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여당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뭐 팻말만 없어졌고 뭐 정해만 안 하는 것 뿐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하네요. 이전에 국정감사 모습하고. 가장 관심이 쏠렸던 상임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상대로 한 국토위 국정감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여야는 LH가 대장동 개발을 포기한 이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어요. 네, 여당이 민주당은 LH가 대장동 공영 개발을 포기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제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책임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조우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에 의해서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민관 공동 개발을 하는 바람에 지주들이 땅값을 제대로 못 받고 분양은 민간에서 비싼 값에 한 것이라면서 이재명 지사가 설계하는 바람에 1억 천금 돈벼락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 의원 가운데 이 대장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개발 진행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됐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내놨는데요. 김 의원은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지구 블록의 용적률이 2015년 180%에서 16년 195%로 상향 조정됐고 분양 물량도 10% 늘어난 반면 임대주택은 7% 줄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LH 김현준 사장은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취임 전의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취지의 답변만 반복해서 내놨습니다. LH 사장을 국정감사한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서로 각 당이 자기가 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감사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도 뭐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어요. 네,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대장동 개발 의혹 또 고발 사주 의혹 등이 쟁점이었는데요. 민주당은 특히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돼 있는데요. 이 최 전 원장의 월성 원전 그 감사와 관련해서 네. 이 고발 사주를 의심할 정황이 있다. 그래서 관련 감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하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이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출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네.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반면 대장동 의혹의 핵심 화천대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법원의 이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보고서도 공개하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하 권한대행은 공익감사 착수를 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하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울산 임야 의혹도 도마에 올랐어요. 네, 민주당을 탈당한 양이원영 의원이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의 울산 땅값 급등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둘러싸고도 이 법사위 국감에서 신경전이 오갔는데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비꼬면서 지자체를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반면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양이원영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이라고 반론하고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호도해서 질의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어요. 네, 정무위의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는 대장동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이 쟁점이었는데요.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야당에서 이 대장동 사건에서 하나은행과 SK증권이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금융당국에 자료를 안 주고 있다 이렇게 항의를 했고 네. 이에 대해서 정은보 금감원장은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해서 현재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외부감사법 규정에도 수사와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회계감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특히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가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타짜가 윤석열 씨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투자하게 만들었고 관련자가 어제 구속됐다면서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에서 어떤 혐의가 성립되느냐 이렇게 이 정은보 감감원장에게 따져 묻기도 했는데요. 정 원장은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관련 검사 등을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 특사경 등의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뭐 공방을 쭉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민생위 현안이 다뤄진 상임위는 없었습니까? 네, 사실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뭐 그 대장동 이런 의혹들이 좀 많이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전해드린 모든 상임위에서 뭐 민생이랄까 정책 현안 관련 질의도 오갔습니다. 이 정무위에 대해서는 특히 여야가 이 머지 포인트 사태 기억나시죠? 네네. 이 머지 포인트 사태에 대해서 이 금감원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금감원의 미온적인 대응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사건 초기에 금감원 대응 조치가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 유우동 의원도 금감원이 현재까지 전자금융거래법 미등록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은 단 5건뿐이고 그중에 1건만 약식명령으로 벌금 처분이 나왔고 나머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다. 금감원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여야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습니다. 네. 또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이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가 계속 지연되는 등 후속 조처가 미흡하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국토위에서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비위가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요. 역시 여야 의원들 모두 한 목소리로 이 정부가 주도하는 LH 혁신 그리고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면서 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장감사장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 피해자들의 그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의 성토가 쏟아졌는데요. 이들은 백신을 접종한 후에 가족이 사망했거나 중태에 빠졌다고 호소하면서 정부의 백신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성을 더 폭넓게 인정해서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 소개도 좀 살펴볼까요? 민주당 이낙연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이 당내 뭐 경쟁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구속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네, 오늘 아침 KBS 라디오 들으신 분들 중에 좀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 서른 의원이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 의원은 당시 이른바 그 대장동 의혹 사태와 관련해서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면서 그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면 당 지도부는 이에 대비해 판단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재명 후보로 딱 정해서 그냥 놓고 가겠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서른 의원이 뭐 그동안에도 뭐 이재명 지사가 당 후보가 되면 뭐 국민의힘 찍겠다고 하는 지지자들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해왔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도 굉장히 발언이 강한데 이재명 캠프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은 그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재명 지사 책임론을 계속 부각하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요. 네, 이준석 대표 오늘 그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이제 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을 한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네. 국민과 소통하면서 느낀 점은 야당이 강한 투쟁을 이어가서 특검을 완수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특히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 때 여당의 그러니까 당시 여당 새누리당의 특검을 전향적으로 검토한 분들이 있었기에 특검이 가능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특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의 입장이 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인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제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뭐 이 사태에 대해서 전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선거 개입이다 뭐 이렇게 중립성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특정 후보 편들기 아니냐, 이재명 지사 편들기 아니냐 이런 논란 때문에 지금 좀 조심스러운 상태인데요. 이 대선 경선이 종료되는 대로 별도 이제 태스크포스를 띄워서 당 차원의 의혹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제 어제 최고위가 열렸는데. 이 최고위 등에서 후보가 선출되는 대로 TF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데 동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 청와대가 이 합수본 구성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사를 봤지만 근거가 없어 보인다면서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난 5일 밝힌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 지금도 동일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이재명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네, 이 사건은요, 지금,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고발 사건 중에 이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그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네. 이제 이유는 이번 고발 사건은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재축축 사건이어서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이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 성남시장은. 공수처법상 이제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은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공수처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뭐 지금 그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한 얘기들 쭉 저희가 나눴는데 이 고발 사주 의혹 문제도 다시 또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내용이 이제 일부 흘러나오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원 씨가 주고받은 그 전화 통화 내용, 그러니까 통화 녹취록 일부가 공개돼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어요. 네, 어제 오늘 한 서너 군데에서 각자 취재를 했다면서 이제 단독 보도가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요. 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최근 이제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고발장 전달 당일인 작년 4월 3일에 통화한 녹취 파일 2건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녹취 파일에 따르면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서 여기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뭐 국민의힘이냐, 대검 관계자들이냐, 뭐 이런 좀 논란이 일고 있고요. 네. 또 대검에 접수하면 잘 얘기해 놓겠다.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김웅 의원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꼭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뭐 또 그동안에 조성은 씨가 주장해왔던 바이기도 하고요. 네, 보도를 종합하면 처음 통화에서는 이게 중앙지검 아니라 서울 남부지검에 접수를 해라. 네. 김웅 의원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가 네. 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는 남부지검이 아니라 대검에 직접 접수를 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직접 이것을 검찰청에 들고 가면 이 검찰에서 마치 시킨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검찰색을 빼야 한다. 이런 대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또 들어간 보도도 있고 아닌 보도도 있고 뭐 하여튼 또 여러 가지로 좀 엇갈리는 측면도 있는데요. 근데 뭐니 해도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통화를 한 녹취 내용이 공개가 됐다고 하면 이거 기억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김웅 의원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자들의 그 취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공식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예. 의원실을 통해서도 이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별도 입장이 없다 이런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이 덮고 싶은 추악한 비밀이 공개됐다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김웅 의원을 제명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원주 정책위의장도 완벽한 각본을 짜준 당사자가 최근까지 기억이 안 난다는 일관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했다. 이 김 의원을 비난을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9시 4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의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개인이 벌인 일이 아니라 윤석열 대검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우로 섭외해 국정농단을 일으키려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네, 국민의힘은 뭐 공식 뭐 당 차원의 언급 이런 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최고위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내용이 알려진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좀 이렇게 로우키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공수처 수사 내용이 언론 보도로 유출된 데 대해서 수사는 결과로 얘기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 철학일 텐데 중간 단계에서 야당 인사 관련 내용이 유출된 것은 의아하다. 이 보도 경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뭐 지금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터진 직후에 공명선거 추진단을 출범시켜서 사건 내용을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9월 중순경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최고위를 통해서 최고위에 보고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밝힌 바는 이게 이제 김웅 의원이 이제 조성은 씨에게 준 이제 그 시점까지는 이제 당에서 이제 그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당에서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고 조성은 씨가 그것을 받은 이후에 한마디로 당에 접수된 이후에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 라는 것이 이제 당시 이제 당 자체 조사의 결론이다. 이렇게만 밝혔었습니다. 근데 공명선거 추진단 회의를
딱 한 번 열고 그 다음엔 열지 않았다. 활동도 안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네. 그 회의와 이제 최고위의 한 보고가 이제 한마디로 그 고발장이 이제 김웅원을 거쳐서 당에 전달된 그 당에 오기 전까지 과정은 이제 당이 조사할 수가 없다. 뭐 한마디로 그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식으로 이제 좀 책임을 미루다시피 약간 이렇게 밀어놨고요. 네. 이제 당에 전달된 이후에는 뭐 당에서 특별히 잘못한 건 없다. 약간 이제 이런 식의 당시에 이제 입장 표명이 있었었습니다. 네. 앞서 뭐 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과 관련한 공세를 좀 폈는데 그럼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총장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오전에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그 조성은 씨와 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통화 녹음 파일 확보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런 질문을 받자 자기들 이야기고 어제 오늘이 경선 당원 투표인데 당내 경선에 맞춰서 이런 걸 한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점이 이상하다. 뭐 일종의 선거 개입 의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시점이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 맞춰서 이런 걸 했다라고 한 주체는 뭐 그 윤 전 총장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마 이제 공수처에서 일부러 이 시점에 맞춰서 언론에 흘려준 게 아니냐. 녹취록 내용을 흘려줬다. 예,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녹취록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기는 해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더라도 어쨌든 조성은 씨가 그 검찰 그리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핸드폰에서 이제 복원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데서 이게 출처가 나올 수가 없는. 조성은 씨 아니면은 수사기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는 아직까지 그 복구된 통화 내용은 본인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출처로 의심을 받고 있고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공개된 녹취록도 조금씩 내용이 엇갈려요. 특히 이 윤 전 총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에 지금 서로 보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제 이제 저녁 뉴스 중에요. 이제 그 MBC 그리고 SBS가 이걸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고 JTBC는 단독 표시 없이 녹취록 내용을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이 녹취록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부분이 문제였냐면 이것을 김웅 의원이 내가 이걸 직접 고발을 하면 이게 검찰이 지시한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인데 네. MBC 보도 내용에는 여기서 검찰이 아니라 내가 이 고발장을 직접 들고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사실 당시에 이제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총장이었기 때문에 네. 의미상으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다른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과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고 조금 전 저녁 6시경 이제 기독교 방송이 이제 또 CBS에서요. CBS에서 후속 보도를 해서 이 자신들이 녹취 파일을 확보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나 윤 전 총장으로 추정될 만한 대명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뭐 이런 보도를 좀 전에 내기도 했습니다. 네, 좀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조성은 씨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 파일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공수처에 녹취 파일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성은 씨도 이게 본인 핸드폰이지만 이제 이걸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지은 건 아닌데 보통 핸드폰 용량이 부족해서 불필요한 파일들은 많이 삭제를 했었다 하면서 나도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네줘서 포렌식 과정에서 녹취록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됐다, 복구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정리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내일 국민의힘 2차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윤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사이의 갈등은 뭐 점점 격화하는 분위기예요. 이게 지난 5일에 이 KBS 경선 토론을 마친 뒤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이 유승민 전 의원 측에 그 뭐 몸싸움설까지 돌 정도로 분위기가 시원했는데요. 일단 그 토론 당시에 이제 그 유승민 후보 측에서 이제 천공 스님을 아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다가가서 악수를 나눈 후에 이 천공 스님이 하는 유튜브를 봐라, 이걸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항의를 했고 이에 대해 유승민 후보가 내가 언제 그 사람 미신이라고 했냐, 아는 사람인지 물어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다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그 윤석열 캠프에서 어제 입장문을 내서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 가슴을 밀었다는 등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윤 후보가 유 후보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악수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정법이라는 분은 강의 동영상이 많으니 한번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고 하자 유 후보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악수한 손을 뿌리치고 갔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이었고요. 예. 반면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윤 후보는 악수한 뒤에 정법을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얼굴에 손가락을 흔들었다. 그래서 유 후보가 내가 언제 그 사람들 보고 미신이라고 했냐, 아는 사람인지 물어본 것 아니냐고 했다면서 악수한 손을 유승민 후보가 뿌리쳤다는 건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캠프 간에도 계속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데요. 네. 뭐 그 외에도 뭐 이른바 뭐 신체 특정 부위에 무슨 침을 놓는다는 뭐 그런 어떤 특정 인사를 아느냐. 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그 행사에 참석했을 때 근처에서 마치 수행을 하는 것처럼 보도됐다. 근데 이에 대해서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니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정치인들 근처에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과거에 유승민 후보랑도 사진이 찍혔다. 뭐 이러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 참. 그 2차 예비 경선이 좀 치열하긴 한 것 같네요. 경선 결과 이제 나올 테니까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가 앞서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이번에는 저희 시사회를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보러 가면 선수나 구단을 상징하는 대표곡, 그러니까 응원곡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추천해 주실 만한 응원곡. 또 왜 추천해 주시는지 말씀을 좀 해달라,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061님, 시사의 응원송으로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추천합니다. 시사에 듣다 보면 외로움을 잊게 되거든요. 물론 언론 시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1052님, 김성환의 시사회를 위한 응원곡은 YB의 오필슨 코리아입니다. 오래도록 장수하는 프로가 되라는 의미로 청취율 경쟁에서 당당히 승리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 시사 코리아. 네. 청취자분들 응원곡 추천하는 거 한번 나중에 다 모아서 저희가 한번 다 갖다 놓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응원곡 추천 받을 테니까요. 많이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김미영 팀장입니다. 거의 시작되는 보이스피싱 문자 메시지 한 번쯤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이스피싱의 원조로 불리는 일명 김미영 팀장 조직의 총책이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수배가 내려진 지 8년 만에 붙잡힌 이 총책. 알고 보니 사이버 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청 인터폴 계장 전재홍 경정 연결해서 총책을 검거하기까지 수사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폴 계장 전재홍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는 김미영 팀장 사건을 언제부터 맡아서 지휘하셨어요? 예, 제가 2016년 12월에 이제 저희 부서에 부임을 했고요. 예. 그때 한 6개월 정도 지난 2017년 5월에 김미영 팀장 사건에 대한 그 첩보를 처음 입수했고,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첩보를 조사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의 한 4년 정도 첩보 입수 때까지 따지자면 예. 그 정도 지금 수사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이 필리핀에서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2주간 잠복한 끝에 총책을 붙잡았다고 들었거든요. 이 검거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그 총책이 이제 이미 공범들이 검거된 거를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순히 자기가 이제 피해자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저항은 없었어요, 혹시? 예, 저항은 없었습니다. 여기 한국하고 달리 필리핀은 좀 총기 사용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예. 보통 저항을 잘 안 합니다. 저항을 하게 되면 이제 누군가 크게 다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아, 그렇군요. 잡기는 굉장히 힘들어도 잡는 과정에서는 뭐 공권력이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대거 검거가 됐지만 총책을 포함한 주요 간부는 해외로 도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재지 파악부터 참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간부들과 총책의 측근에 대한 첩보부터 수집을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있는지에 대한 첩보. 저는 이제 그걸 소재 첩보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소재 첩보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을 전담해서 추적하는 인터폴 국제공조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터폴 국제공조팀이 국내에서 통신 수사 등을 통해서 첩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또 필리핀의 이제 코리안 데스크가 거기다가 이제 그 첩보에 또 부가적으로 추가로 또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럼 필리핀 현지 경찰 중에서도 인터폴이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인터폴, 필리핀 인터폴하고도 같이 협조를 하신 거예요? 아, 이 건은 크게 그 필리핀 인터폴과 협조를 하지는 않았고요. 예. 거기에 이제 현지 경찰, 그 수사국 경찰들하고, 그리고 이민청이라고 저희 이제 출입국 관리 공무원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거기 그쪽에 이제 추적팀이 따로 있습니다. 도피사본 추적팀이. 네. 예, 그분들하고 공조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정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예. 모두 다 그렇겠지만 이번 건에서도 현지 정보원에 이제 범죄자 그 총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 첩보를 바탕으로 잠복해서 이제 그 총책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안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실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하고 실제 현실은 좀 다를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예. 보안이 만약에 잘 지켜지지 않으면 미리 이제 그 다 정보가 새 나가잖아요. 다른 데로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그 제가 지금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습니까? 예, 근데 보통 이제 조직원들이 이제 서로 연락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좀 같은 조직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시점이 오면, 누군가 이제 검거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안 유지는 어차피 좀 시간이 경과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보안 유지보다는 이제 신속하게 총책을 검거할 수 있도록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총책을 검거하는 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총책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가명도 사용하고 뭐 여러 수단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도주를 하거나 숨는 상황이 반복됐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총책의 사진이, 증명사진이 이제 거의 이제 10년도 더 된 사진이라서,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습도 바뀌었고, 그래서 좀 어려웠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희 코리안 데스크가 총책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됐을 때 계속 미행을 해서, 거기서 이제 현장에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 정보를 준 정보원을 통해서 동일인 유무를 확인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을 때 필리핀 그 사법당국과 같이 검거 작전을 해서 검거를 했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아니라고 이제 부인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또 경찰청과 지문을 대조할 그렇게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김명 팀장이라는 게 너무 그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이 총책이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한 전직 경찰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요. 이 전직 경찰이라는 사실 파악하신 거죠, 미리? 예, 이 사건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했던 게 2013년인데, 그때 이미 당시에 그 총책에 대한 정보가 언론 보도로 크게 났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잊혀져서 그런데, 이미 2013년도에 총책이 전직 경찰관이라는 거는 밝혀졌었습니다. 아, 그때 이 밝혀지고 이렇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같은 경찰이잖아요.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도 뭐 경찰관이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사람이 변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붙잡히고 난 다음에 혹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게 전해진 게 있습니까?
붙잡히고 바로 이제 저기 수용시설로 갔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한 얘기는 저희가 많이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아,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김명 팀장 조직 일당에 피해를 입은 사람만 지금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하던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이제 저희 한 관서에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수사 관서가 여러 군데입니다. 네. 여러 군데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온 기록을 좀 보니까 피해자가 한 1,400여 명 정도 되고 네. 피해가 한 80억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직원들이 하나의 보이스피싱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에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주로 이제 수백억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정확한 피해자와 이제 피해 규모는 여러 수사관서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도피할 수 있었던 거 8년 만에 지금 붙잡은 거잖아요. 예.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 것이다, 어떻게 쫓을 것이다 이런 걸 너무 잘 알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역으로 이 범죄를 저지를 때도 잘 드러나지 않도록 경찰으로서의 어떤 그 수사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넣어서 지금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저희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 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역으로 그걸 악용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 현지에 한국 경찰이 파견돼 있는 걸 코리안 데스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필리핀에서 한국인과 관련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코리안 데스크를 구성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코리안 데스크가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희가 코리안 데스크를 파견하게 된 거는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관련 살인이나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견했는데 이 사람들의 주요 임무가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한국이 관련된 강력 사건을 현지 사법기관과 같이 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또 이제 필리핀을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들을 현지 사법기관과 같이 공조해서 검거해서 국내로 송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서도 필리핀 사법기관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몇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네, 총 7명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럼 현지에서 현지 경찰하고 계속 공조하면서 범죄 해결을, 사건 해결을 도우시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송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검거된 조직원들은 언제쯤 송환될 예정입니까? 보통 통상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업무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좀 전산화가 안 된 경우가 좀 있어서 통상 범죄자가 검거된 후 한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군요. 사안이 이제 좀 중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리핀 이민청 그리고 필리핀 한국 대사관과 협의해서 송환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바로 송환하고 난 다음에 국내로 데려와서 여기서 다시 또 조사를 해야 되겠군요. 원래 수사를 처음 시작했던 수사관서에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계속 극성이거든요. 완전히 근절되지가 않는 상황인데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당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찰관에서 한마디 하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나나 우리 가족 언제나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또 전화를 끊고 다른 방법으로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정답 같은 얘기인데 그 정답 같은 얘기가 잘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참 그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건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생하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경찰청 인터폴 계장 전재홍 경정이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정원의 경제한방, KBS 박정원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일종의 무역 보복 조치 때문에 지금 중국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면서요? 네, 사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좀 보여준 상황인데요. 네. 사실 지난해 이 중국이 무역 보복 조치로 호주 석탄 수입을 금지한 뒤에 석탄 가격이 워낙 치솟아 오르니까 이 중국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었거든요. 네. 자, 근데 그때 이제 호주 석탄 수입을 갑자기 중단하는 바람에 45만 톤의 호주산 석탄이 중국 항구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탄에 하역 작업을 한 거죠. 이 45만 톤도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하역 작업을 한 건데 결국은 중국으로서는 체면까지 구기면서 에너지난을 진화하려고 지금 나선 건데요. 그만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죠. 지금 어느 정도예요? 뭐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네, 그렇죠. 이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다른 나라에서 석탄을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계적인 석탄 풍기 현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지난달에 이 난방용 석탄만 놓고 봤을 때 선물 가격이 한 달 만에 4배가 올랐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 이 중국 남부 공장지대에서 공장 조업이 곳곳에서 중단이 됐고요. 이 중국의 북부에서는 이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기 공급도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 곧 겨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대로 가면 추위에 노출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호주에 괜히 보복을 했다가 경제가 지금 흔들리는 건 물론 서민들의 어떤 삶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 때문이라고 뭐 단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난방용 석탄 가격이 4배가 이렇게 뛰어버리면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작은 뭐 중국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한꺼번에 다 좀 모여서 그렇거든요. 일단 석탄 가격이 오르니까 이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천연가스 사용이 늘어나면서 최근 1년 동안 천연가스 가격이 5배나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도 난방용으로 굉장히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좀 우리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당장 가장 큰 문제는 인도가 지금 문제인데 여기도 지금 석탄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 가격을 단번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전력 가격에 맞춰서 석탄을 수입하려고 수입원을 찾아보다 보니까 인도가 이 가격에 맞는 석탄을 못 구하다 보니 지금 남은 석탄 재고가 며칠분밖에 없어서 인도까지 전력난이 옮겨붙게 됐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영국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 경제 비평가인 빌 브레인 같은 경우에 올겨울에 사람들이 추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영국이 에너지를 구걸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말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게 단순하게 공장들이 중단되는데 넘어서서 겨울에 에너지난이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좀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호주산 석탄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하면 중국의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 상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지금 보면 그냥 석탄하고 뭐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만 올랐다면 그게 뭐 중국에서 좀 완화를 하면 해결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물류 대란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금 옮겨 붙으면서 이 석탄뿐만 아니라 23개 주요 원자재 가격으로 구성된 블룸버그 상품 현물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난 5일에 세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유가가 한 $80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유가가 $150를 돌파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블룸버그 상품 현물 지수가 더 높다. 이 얘기는 원유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 가격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동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요. 뭐 예를 들면 석탄이라고 하면 채굴을 늘리거나 네. 뭐 새로운 탄광을 개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격 조정을 좀 시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다른가요? 이번에 상황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요. 4가지 원인 정도를 꼽아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탄광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또는 뭐 광맥을 찾아내려고 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자금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자칩 중에서 허니 땡땡칩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다들 그걸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정작 이 생산 라인을 증설하니까 그 다음부터 잘 찾질 않아서 요즘에는 가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석탄 같은 경우 또는 뭐 다른 천연 자원들을 개발하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들 걱정이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깐 반짝하고 말았는데 그때 이 개발에 나섰던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불신이 큰 상태에서 추가적인 원자재 개발이 지금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게 한번 돈을 들이면 한 3에서 5년 들여야 그 뒤에 원자재가 나오니까요. 예. 또 하나는 원자재 채굴 기술이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부딪히고 있는데 점점 더 탄광을 개발해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비용이 점점 더 천문학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할 때도 어쨌든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류 대란을 지금 현재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네. 석탄 같은 경우는 워낙 운송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좀 무겁기도 하고 어쨌든 효율 대비 무게가 무겁고 이게 운송 비용이 워낙 크고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운송비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10배 이상 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배요? 이렇게 물류 대란도 굉장히 큰 상황이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이 복합되면서 현재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일종의 뭐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는 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죠. 상대적으로 상황이 좀 나았잖아요. 초기만 어려웠지. 근데 중국의 경제가 괜찮은 편이었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수급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중국이 원자재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원자재 생산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게 막 겹치기 시작하면서 막 문제들이 겹쳐 나간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재난지원금이 또 어떻게 보면 물류 대란을 좀 더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예. 워낙 천문학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뿌렸는데 이제 9월부터 여러 가지 자금들이 중단되니까 일터를 찾아 나설 것이다. 10월이 되면 이런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소비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저축한 것들이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일터에 복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항구에는 하역 인구가 부족하고요. 심지어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항구는 정말 바쁘게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을 보낸다 하더라도 미국의 항만이 마비돼서 이게 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해안가의 바다에 온통 화물선이 지금 떠 있는 상황인데 보통 때 한 40일 정도면 미국까지 실어 나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화물들이 아시아에서 미국까지 가는 기간이 이제 80일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 됐고요. 이게 물류 대란의 굉장히 큰 원인이거든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트럭 운전기사가 6만 명에서 10만 명이 부족한데 그 이유가 이 과거에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여러 노동자들이 어디서 왔냐? 바로 동유럽에서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영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봉쇄 조치를 취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동유럽으로 다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제 브렉시트가 더 가속화돼서 쉽게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굳이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져서 영국에서 돈을 버느니 동유럽이 낫겠다 이러면서 눌러앉았어요. 그 숫자가 무려 2만 5천 명입니다. 와. 그러면서 동시에 영국도 재난지원금 때문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트럭 운전기사가 부족한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생필품뿐만 아니라 휘발유 운송이 안 돼갖고 기름 대란이 일어나서 심지어 이 전체 영국 주유소 가운데 3분의 1이 기름이 고갈돼서요. 휘발유에서 주유를 못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게 바로 또 휘발유 가격으로 인상이 되니까 지금 현재 이 물류 대란에 의한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소비자들한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으로 좀 가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이게 완전 다른 나라 세계 같은 얘기가 좀 들리는데요. 네. 지금 친환경 그린 에너지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좀 의외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당연히 친환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게 과거에 사용하지 않던 비철 금속들을 갑자기 많이 사용하니까 그 가격이 적당히 오르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 폭등을 하는 그런 금속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니켈을 쓴다든가 그러면 니켈 가격이 크게 오르는 거고요. 네. 수소차는 백금 가격을 진짜 완전히 폭등을 시켜놨습니다. 여기다가 태양광 같은 경우 알루미늄을 많이 쓰는데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히토류 가격들이 정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비철 금속, 히토류 이런 가격들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가속화한다니까 미리 또 사재기하려는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광산을 하나 개발한다는 게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철 금속의 경우에도 지금 투자를 좀 망설이거나 꺼리는 경우도 많고요. 이 새로운 탄광을 개발하면 언제나 더 깊은 곳에서 파야 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게 갈 길이라 하더라도 ESG를 강조하면서 그린 에너지를 찾았던 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원자재 가격을 좀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조율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ESG로 가긴 가야 되는데 굉장히 큰 과제로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수소차 상용화했고 전기 자동차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당장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히토류, 이리튬이라든가 이런 히토류들이 중국에서 거의 독점해서 생산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금이 촉매기 때문에 이 백금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환경 차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냐면 백금의 대체제를 개발하거나 또는 백금의 사용량을 줄여서라도 어떻게든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중국의 히토류에 계속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어떻게 보면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라면 패권 전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까지 붙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히토류를 더 구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투입량을 줄이거나 새로운 대체제를 개발하는데 훨씬 더 강한 어떤 연구 개발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좀 더 보급 늘리고 화력발전소 좀 만들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 중립은 굉장히 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를 던져주셨습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지금까지 KBS 박종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김성환의 시사야 응원곡 추천 저희가 부탁드렸잖아요. 계속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지금이 영화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